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원용의 건축 톡톡, 건축 커뮤니케이터, 사람을 살리는 건축사 조원용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정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누구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때로는 빠른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도 계시지만 직업에 따라서 전성기가 늦게 오는 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건축사 또는 건축가라고 불리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건축가 유춘수 건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셔서 바쁘신데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소개받은 이 건축사 류춘수를 맞는데 네. 전성기는 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방송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전생에 대해서는 이 미래를 갖지 않고 후생에 대해서도 예측 불허고 오직 오늘만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아, 야. 그렇군요. 아니 네. 지금 건축톡이 맞습니까? 네. 저는 왠지 뭔가 선승 한 분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어제까지 YTN에서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십니까? 우리 세계적인 건축사이신 예. 유춘수 건축사님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류춘수 건축사님을 소개하면요, 종합건축사사무소 20 회장이시고요, 88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설계하셨습니다. 네. 게다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설계하셨고요, 옥관 문화 훈장이라는 훈장도 있으시고 영국 듀크 에딘버러 펠로우십 수상을 하셨습니다.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이기도 하시고요, 2014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저서로는요, 이거는 정말 제목이 아주 의외의 제목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흙탕에 피는 연꽃을 위하여, 또 류춘수의 드로잉스, 개구리가 바다를 알려면, 흐르는 세월, 변하는 장소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네, 대단히 철학적이고 심오한데 그 심오한 이야기를 오늘 대중을 위해서 좀 쉽게 잘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시공하면은 내용은 아주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왜 그러세요? 예. 네, 아주 오늘 멋진 강의와 토크가 이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저는 좀 특별하게 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명함에 종합건축사 사무소 20이라고 쓰여 있는데 건축사라고 할 때 그 사자를 일반적으로 스승사를 잘 쓰지 않고 선비사를 쓰는데 네. 스승사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나온 김에 네, 우선 건축사와 건축가, 네, 그다음에 건축사 중에서도 스승사자를 쓰는 거와 선비사자를 쓰는 경우 네,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네, 네. 건축사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설계를 해도 좋다는 소위 시험에 합격한 공식적인 타이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때는 선비사자죠. 선비사자를 네, 쓰는 네, 겁니다. 네. 근데 건축가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건축사이어야 하고 우선 건축사 타이틀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건축가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이 규정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건축협회라도 이런 데서는 이 자격이 없으면 건축가라는 아키텍트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사는 아키텍트는 선비사자를 써서 안 되죠. 스승사자를 쓰는 게 전 세계 한자를 쓰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씁니다. 우리 유춘수 건축사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강연으로 우리의 일부 시간을 이제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춘수 건축사님의 강연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류춘수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제 고향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스스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모든 예술 행위의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 하는 말을 먼저 뱉어야 되고 그걸
노래로 하든 시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표현하는 훈련을 기른 사람이 비로소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이 방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고향 풍경이나 이런 것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 31살 때, 30살 때 설계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많이 져 있습니다. 45도로 된 경사진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란 테헤란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45도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한 테헤란의 아파트인데, 근데 왜 이런 이것이 중요하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경사지가 많은데 이런 아파트를 볼 수가 없어요. 이 경사지에.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을 닮은 아파트, 산 위에다가 산을 하나 놓는, 만약에 이 땅에 제가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 보통 집 아파트는 이렇게 설계할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그 자연 환경하고 잘, 고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이걸 보시면은 이 말하자면 불이 나도 아래층으로 한 층만 뛰어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집 마당이 전부 다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m씩 뒤로 물러서면은 이렇게 소위 캔티레버로 나가는 거리하고 치면은 한 세대당 다 10평이 넘는 넓은 마당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다 이렇게 반듯한 그냥 수직으로 서는 아파트만 습관이 돼 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설계를 아무도 짓지를 않고 있어요. 저는 이걸 1975년에 디자인을 해서 1977년에 제가 우리 나이로 32살 때 현장에서 또 공사 감독까지 진행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란이 종교 혁명이 나서 이 집은 짓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제가 끝까지 갖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닿으면 이런 아파트를 언젠가 한번 지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보면은 테헤란에서 제가 못다 이런 꿈을 조금이나마 이룬 게 여러분 아마 아시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입니다. 리츠칼튼 호텔을 이렇게 단단히 경사지를 줌으로써 여기 있는 스위트룸에서는 나가면은 넓은 개인 전용 테라스가 있는 그런 이제 호텔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설계했다가 못다한 그것을 여기다 실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건물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제가 설계한 이 휴게소 건물입니다. 일로 가면 양양, 절로 가면 인제로 가는 어디입니까? 한계령이죠. 한계령 정상에 제가 젊은 날 설계한 한계령 휴게소인데, 제가 그린 투시도 건물입니다. 투시도인데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이 건물만 주로 그리면 될 것을 저는 이 풍경을 그렸어요. 그거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아름다운 설악산에 건축물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 풍경 속에 건축이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그런 개념으로 풍경을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건축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있어야 한다. 즉 여기서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속에 죽은 듯이 숨어있는 그런 개념의 건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이 좀 흐립니다만은 특이한 것은 여기 보이는 보가 보이죠. 석가래 큰 보도 보이고 기둥도 보이고 석가래도 쭉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도 올라가는 계단판이 보이죠. 여기 보이는 모든 부재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 뼈다귀, 즉 구조재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 건물의 인테리어 마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인테리어 마감이 되는 구조가 즉 인테리어 건축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단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고건축이죠. 우리나라 사찰이나 옛날 가옥이나 궁궐이나 목조로 된 고건축에서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조물을 다 숨기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껍데기를 바른 것에만 익숙하다. 이런 것은 이 본질, 건축의 본질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일본의 유명한 한 300년에 지은 일본이 자랑하는 사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사찰 건물입니다. 여러분 얼핏 우리가 따로따로 봤을 때는 목조 건축은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선이 날카롭고 아주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공포나 석가래나 기둥이나 모든 부지에 대한 디테일, 즉 자세한 그 다듬은 정도를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서로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마치 컴퓨터로 찍은 듯이 정교한 건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기둥을 보십시오. 기둥이나 석가래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흐트러져 보입니다. 이 대표적인 차이가 이따가 한길 다른 그 안동 병산 서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완벽한 디테일로 만든 이것은 이 20세기 일본의 트랜지스터가 세계를 제패한 그런 이 말하자면 정교한 기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와서 좀 더 이렇게 캐릭터, 어떤 개성이 중요시한 시대에는 혹 이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안동 병산서원입니다. 유명한 하회마을 바로 옆에 있는 병산서원 이 건축을 보면은 이 건물은 컴퓨터로 그릴 수가 없죠. 모든 바닥이 직선이 없습니다. 마루장 하나도 똑같은 부재가 없고 보시다시피 이 석가래가 똑같은 석가래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석가래뿐 아니라 이 대들보나 석가래나 기둥이나 모든 것이 직선도 없고 다 다릅니다. 제가 지난 두 달 전인가 일본에서 대학에서 초청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히 이것은 서로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정치로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민주주의적 모습이다. 서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보이는 거. 근데 일본은 너무 똑같은 획일적인 디테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오히려 21세기 와서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일본의 획일성은 오히려 민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제 평소의 신념을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아까 보시다시피 그 병산서원 만대루가 내용적으로 부재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것들끼리 모여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어떤 조형을 이루고 있는 거. 좀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적 조화스러운 형태다. 개별적으로는 다양하나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건축은 한국 건축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구 80일. 제가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처음 맺었어요. 제가 그때 어느 일간지인가 그 신문에 글을 쓰기를 국교가 될 때 그 기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끊어져가 있던 피의 흐름이 다시 이어진, 그러니까 한중 반만년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한중이 교류가 되다가 한 100년 정도 뭔가 단절돼 있다가 다시 그 피가 흐르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한중 관계의 어떤 뭐랄까 국교 정상화를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해에
중국의 개인 그 큰 기업으로부터 당시에 중국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 그다음 최대로 큰 건물에 대한 국제 지명 현상 설계에 제가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팀, 일본 팀, 중국 자체 내, 그다음에 한국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만든 설계안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이 안은 보시다시피 한쪽은 유리로 된 그 63빌딩 같이 이렇게 하이테크로 지어진 건물 같고, 한쪽은 마치 총석정이나 그런 어떤 바위산, 중국의 황산이라든지 이런 바위산의 모습, 바위산이라면 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한 이런 그림을 전혀 다른 두 건물을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63빌딩 바로 옆에 있는 럭키 트윈타워,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 6.11 사태로 무너진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트윈 빌딩입니다. 트윈, 문자가 다 똑같은 쌍둥이 건축이죠. 그런데 저는 쌍둥이 건축이 아닌 정반대로 음양, 하나는 바위산 모양을 담고 하나는 아주 매끈한 유리, 또 하나는 키가 좀 낮고 하나는 키가 더 높고 서로 다른 거, 이것을 저는 설계한 의도가 노자의 음양 이론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음양이라 하는 것은 노자 말씀은 서로 다른 것끼리가 조화된다. 우주의 기본 원리는 남녀처럼 서로 다른 것끼리가 조화된다. 서양에서는 조화라는 개념은 하모니는 같은 것끼리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컨트라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노자는 우주는 서로 다른 것끼리, 길고 짧은 게 다르고 높고 낮은 것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것이 바로 우주의 조화의 근본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 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안을 만들게 된 기초적인 생각은 여러분 매월당 김시섭 아시죠?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무릇들이 잘 몰라요. 참고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소위 그 왕위를 찬탈했을 때, 그때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천재라고 하는 매월당 김시섭 선생이 표표히 그 서울을 떠나서 금강산 이런 데를 돌아다닐 때 금강산의 어느 스님하고 나누는 시입니다. 이것은 관촌수필을 쓴 작가 이문구 선생의 매월당 김시섭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시입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이이 동동이이,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이동동이이 동동, 즉 같고 다르고 다르고 같고 같고 다르고 다르도다. 이 말에 제가 힌트를 얻어서 전혀 다른 두 개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전혀 다른 거. 근데 미국 팀은 당연히 똑같은 두 개를 할 거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당 김시섭의 시를 보이면서 제가 중국의 노자의 사상을 갖고 이 건물의 개념을 설명을 하니까 아마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 중국으로 봐도 최고 최대의 이 건축물을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가 당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맥심 광고 제가 모델을 했었는데 그 모델 팀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이 모델 사진을 찍어 와서 이 사진을 남아놨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7, 8년 전인가 중국의 천질입니다. 천질이 하이혀, 하이혀라고 하면 북경에서 소주까지 이어지는 소위 수나라 대운하 있죠. 운하의 한 부분인데 천진 시대를 지는 하이혀 주변에 이만한 땅에 대한 도시 재계획 국제 지명 현상 설계 제가 만들었던 안입니다. 제가 그때 당선된 이유는 강 따라요. 누구든지 강을 따라 길을 이렇게 내는데 제가 한 부분으로 강을 돌려서 길을 돌렸어요. 이러니까 여기는 강변이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도로하고 상관없이 강과 직접 이렇게 소위 친수 공간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대강 개발을 정부에서 할 때 제가 국가건축정책위원으로 늘 주장했던 것이 바로 강변을 따라서 도로를 다 내지 마라. 일부 땅을 남겨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중국 천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시죠. 다음. 이 부분 보시면은 바로 또 각이 따라오다가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다 제 설계 안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단 한 줄을 이렇게 돌려서 이 스페이스를 마련한 것은 중국 땅에 제 한 사람의 어떤 이 스케치 아이디어가 이 도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여기 월드컵 경기장인데 소위 여기를 한때 지금도 그러죠. 상암 경기장이라고. 근데 왜 상암동이 있으니까 상암 경기장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이 지역은 상암동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포구 성산 이동입니다. 상암 경기장으로 하면은 성산동 사람들이 데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월드컵 경기장에 여기 섰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여기 한 20년 가까이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90m 높이로 쌓았던 이 난지도, 여기가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5개 공간 오픈 스페이스로 그 시민공원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색역 이 근처는 여기 냄새도 많이 나고 이 근처 굉장히 개발이 덜 돼 있던 아주 서울에서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소위 디지털 시티, 정보 도시 그리고 첨단 도시로 거듭나서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그 최근에 만들어진 디지털 하이테크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장이 하나 들어섰다는 것은 의미가 이거 하나로서 경기 월드컵 그냥 축구장이 아니라 이 도시에 이런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여러분 이 집 모양이 제가 설계할 때 개념이 방패연 개념으로 설계한 건 뭐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문자 그대로 방패연을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편 보면은 이거 뭐 부채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어떤 부채살 이거 뭐 춘향이 치마폭도 이럴 수 있죠. 어떤 그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곡선 그리고 이런 주름살들 이런 것이 제 설계 모티브가 되어서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했는데 제가 이걸 당선되던 날 소감을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제 월드컵 경기장은 다른 나라 건축가는 절대로 설계할 수 없는 집이길 바란다. 그 이유는 저는 이 바탕이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런 방패연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채라든지 이런 느낌을 갖고 설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설계를 못할 거다.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월드컵 경기장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한 뭐 우리나라의 한 유산이 되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이제 제 건축을 설명하려면은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전통, 우리 문화, 우리 산천, 우리 역사를 항상 바탕으로 깔되 그러나 동시에 그 세계적인 보편성 또 하이테크 건축은 기술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 기술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축은 아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기술적인 첨단의 어떤 이 완벽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우리 정신, 우리 문화가 이 접목되는 이 제 건축에 뭐 작은 주택이든 큰 건물이든 일관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게 방편. 제가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방편 이걸 보고는 순간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의 기본 컨셉을 그림으로 그렸던 겁니다. 이 그림들이 지금 공사를 할 때는 서울시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다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월드컵이 끝난
끝난 다음에 기념관에 둔다고 하는 약속을 버리고 나중에 창고에서 겨우 한 10년 만에 찾아냈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1998년 7월 9일 그러니까 이 현상 설계를 제출하기 약 2달 전에 그린 월드컵 경기장의 평면도 그림입니다. 여러분 건축사는 평면도를 통해서 무엇을 그립니까? 여기 아름다운 예술을 그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화살표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입구의 방향이고 이쪽에 이 빈 공간에는 보시다시피 영화관 10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왜 축구장을 그리면서 영화관 10개를 왜 배치했겠어요? 이 월드컵이 목표가 아니죠. 월드컵 이후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는가. 이쪽은 제가 그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전부 쇼핑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월드컵에 대한 행위,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오고 뭐 관객은 어떻게 흩어지고 이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월드컵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고려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장이 아니에요. 축구도 가능한 거대한 도시 시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새벽 1시까지도 사람이 벅적거립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올림픽과 이 월드컵 경기장은 전 세계적으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 적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참고로 한 달에 약 10억 정도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0억 매출에 10억 정도 수익을 올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축사로서 책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그림이 월드컵 현상 설계 당시에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디테일 도면입니다. 공사용 도면을 그리기 위한 작업이죠. 그러나 한 프로젝트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 회사의 대표인 제가 나이도 제일 많은 제가 이 모든 디테일을 다 그린다는 게 일상적인 풍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나의 치수 이 콘크리트 어떤 의자 모양이라든지 여기 모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직접 다 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예술이나 기술 이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 그 안에 일어날 모든 행위에 대한 고려를 다 동시에 담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음. 심지어는 이 월드컵 경기장 지붕 맨 꼭대기 모습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그림 보이죠? 이건 뭐냐? 이 물이 흘러가는 홈통에 예를 들어서 낙엽이 쌓이면은 이걸 건져내기 위한 디테일. 그다음에 여기 지붕 끝에다가 요 턱을 만든 것은 여기 물방울 표시를 해야 되는데 눈이 녹아서 비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 고드름이 생겨서 떨어지면 밑에 사람이 다치니까 이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과적으로 월드컵 경기장 북쪽에는 영화관 10개 그리고 푸른색은 다 쇼핑몰입니다. 이쪽은 다 예식장이나 기타 음식점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 높은 건축을 설계할 당시에 제가 당선되리라는 확률도 없을 당시에 미리 다 고려했던 것이다. 제가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 월드컵 경기장뿐 아니라 제 드로잉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가?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건축사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름답게 돼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려하되 또한 이 한국인의 정서, 전통, 자연 여기에 대한 고려와 또 세계인으로서의 국제적인 보편성과 어떤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작은 프로젝트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런 풍경을 좋아하는데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낙동강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전망대만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우리 현상 설계할 당시에 그린 이 투시도입니다만은 지금 건물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그냥 낙동강 풍경을 바라보는 하이테크로 비전. 그러나 마치 학의 이미지인데 어떤 그 친근한 우리 전통의 산천에 어울리는 풍경으로 이 하이테크 건축을 만든 제 정자입니다.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 깊은 산속에 있는 제 집인데 방 2개하고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마루고 여기 한 21평, 2평 됩니다. 근데 이 정자도 있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어디를 봐도 현관이 없습니다. 2층 다락에 올라가는 계단실도 없습니다. 현관이 없다는 집이 여러분 이상합니까? 우리나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찰, 궁궐, 서원, 개인주택, 99가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초가삼간 모든 건축물의 현관은 일찍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관은 고정관념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들어온 서양에서 들어온 건축물의 한 행위이지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현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관을 다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 일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설계한 이후에 국가에서 한국농촌건축 표준설계도면을 제가 용역을 받아서 설계했어요. 그때 이 집처럼 현관을 없이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현관 빠졌다고 기어이 넣으라 해서 넣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발 벗고 그냥 다 이래 바람이 다 통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파트로 시가면 이 앞에다 또 방을 또 이래 둡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눈목자. 근데 방방방방.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궁궐이나 사찰이나 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집입니다. 밑에 정자도 있고 또 여기 마치 한옥과 같은 느낌이지만은 블로크집 아주 싸게 지은 집이지만 제가 자랑하는 제가 월드컵 경기장은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의 심사숙고로 그렸다면은 이거는 4개월 동안 그린 집입니다. 네, 다음 제가 2006년에는 북경에서 아시아 건축사 대회를 할 때 제가 그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었던 이 글씨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아까 그런 중국의 천년 도시나 월드컵 경기장이나 방금 보여드린 작은 주택이나 이런 다양한 건축물을 같은 한 건축사가 어떤 생각으로 그 전혀 다른 기능,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계를 하느냐 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수시중처, 수시는 영어로 말하면 every time입니다. 언제나 중처, 주어진 환경에 딱 맞춘다는 겁니다. 처한다는 것은 처라는 장소, 그 장소에 중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걸 영어로 쓰면 소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 주어진 컨텍스트입니다. 거기에 피트, 적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 여러분 땅이 갖고 있는 모양, 땅이 처해가 있는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나라의 법규, 또 거기 살 사람의 사고방식, 또 그 사람의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아래 건물을 무슨 목적으로 지을 거냐,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느냐, 뭐 지질은 어떠하냐, 이 모든 조건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텍스트는 설계자가 요만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조건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건축 설계를 하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건축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먼저 간단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 대가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 듣는 저희들도 마음이 되게 흥분됐어요. 자,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